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법 중에서 등기 객체,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등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등기 객체라고 하는 주제, 이런 것들은 별로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거 권리의 공시수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거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 이제 매매 같은 걸 주로 예시를 하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것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물권이라고 하는 거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그래서 그 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리 공시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같은 맥락에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제한물권도 점유라는 것이 권리 공시수단이 되기 때문에 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이제 등기와 관련된 권리라고 하는 것, 소유권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그 외 제한물권 중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바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이 성립하게 되면 권리자, 소유자 등이 바뀐다 할지라도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였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차권하고요, 환매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예시를 할 때는 임차권을 예시하게 되는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혹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등기의 효력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처분 요건,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 같은 것은 따로 이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만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따로 어떻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항력으로서의 등기라고 해서 바로 임차권 같은 경우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어떻다?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안 보는 게 환매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런 논리 구조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특약이라는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최대 5년까지입니다. 환매 기간은 5년까지인데 지금 이제 매도인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매수인이 반드시 매도인에게 팔기로 하는 약정, 이걸 우리가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될 텐데,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 환매권자, 원래 매도인이 뭘 주장할 수 있다?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권과 임차권은 소위 채권의 한 영역이 되게 될 것인데, 등기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 권리질권은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래서 등기 안 되는 권리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의 한 내용 중에서 이웃하고 있는 토지, 담장을 설치할 때 이웃 토지 출입을 한다든가, 또는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또는 가지 뿌리의 제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이제 소위 상민 관계에서 파생되는 개념인데,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권리를 확인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이고, 따로 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다 산소를 설치해서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산소를 유지해왔을 때 계속해서 그 산소에서 제사 등을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따로 이 점유 자체가 소위 이제 권리의 공시수단, 봉분이 권리의 공시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묘라든가 또는 평장, 암장 등은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권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이 권리의 공시수단이
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되기 때문에 소위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 자체도 필요가 없는 권리 해서 두 가지. 자, 이 중에서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등이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큰 쟁점은 안 되는데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위 이제 경자 유제는 원칙이라고 해서 농지,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농경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소유자 따로 있고 이런 소작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자 바로 헌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서 경자유제는 원칙을 정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건 나중에 절대적 각하 사유할 때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죠. 동산질권 등도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요 정도까지 권리 객체 중에서 안 되는 것 두 가지 분묘기지권 그리고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소위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다. 8년 동안 16년 동안 지문 한 개 구성됐던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등기 객체라고 해서 자 물건하고요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물권 또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권리 객체라고 하는 것 자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게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정착물도 일정한 경우에 바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농작물과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정착물의 한 종류로 민법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토지 일부, 건물 일부라고 하는 것. 자, 토지 전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각종의 물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민법 파트에서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했던 사례가 하나 있긴 하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토지 일부 100평 중에 20평만을 사고 판다 이런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 100평 중에 20평만 경매 청구를 한다 이런 것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자 바로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일부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되게 된다. 요건 이제 공간정보법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요.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보게 되면 바로 지적공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거기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지요. 그래서 그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지적도를 첨부를 해가지고 그 토지의 어떤 부분이 권리의 객체인지라고 하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런 개념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때는 뭐를 도면이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서 위치를 특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 일부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분 건물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되면 소위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죠. 상가라든가 아파트처럼 일정한 구분 건물에 있어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독립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구분 소유권은 인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논리 구조 바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은 문제가 안 되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전세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임차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해볼 만해. 근데 이제 그 뒤에 권리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일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유라는 개념이 주로 이슈가 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에는 공유와 합의와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거, 자,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됐고, 기본적으로 분할 청구가 허용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은 있지만 등기부에 지분이 다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 소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지분 처분의 자유라든가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뒤에서 법이라는 사단이라고 해서 종중 얘기 나올 때 총유라는 개념도 있게 됩니다. 총유는 거의 논의를 안 하는데 바로 종중이 어떤 종중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 이건 지분이라는 개념도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공시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아예 지분 자체가 없다. 전주시야 내가 그랬을 때 자, 그 종중에다가 뭘 얘기해? 내 지분 얼마 달라, 나 땅 떼 달라,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는 거. 자, 지분 처분의 자유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분할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 그래요.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 있고 등기법 파트에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돌고 돌다 보면은 그냥 그냥 이 법이 뭐 등기법이고 민법이고를 떠나서 대강 개념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버티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돌리다 보면은 대충 세팅이 돼요. 자, 이제 권리 일부에 대해서,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건 인정된다. 지분 이전 등기,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권리 일부에 대해서, 자, 지분 이전 등기 허용되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권리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은 어떻다? 설정할 수 없다. 가볼까요?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의 지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개판돼 버리는 거야.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유 관계에 있어서, 자, 이거 사용 권능 이렇게 갔었죠. 자,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을 지분에다가 만약에 병이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지상권과 같은 용익권이라는 것은 설정할 수 없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요거 하나 가겠구나.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주제 빼먹었네요. 그래서 자, 규약성 공용 부분, 자, 논리 구조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죠. 자, 우리가 집합건물법, 민법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주제예요. 그래서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이 있고 대지 사용권, 이게 이제 세트가 돼서 소위 구분 소유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근데 이 공용 부분은 복도 같은 당연 공용 부분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자,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런 부분처럼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하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표조비에 표제부 첫 번째 페이지죠. 공용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갑구일구는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등기의 형식이라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제일 첫 시간에 논의했던 게 등기부는 크게 사실화하는 등기라고 해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크게 두 번째 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갑구와 을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해서, 자,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표제부에 관한 등기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갑구라고 하는 등기는 소유자를 쭉 리스트를 뽑아주는 거,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갑구,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는 을구에다 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자,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나머지 공유자를 다 이름을 다 쓰기도 그래. 자, 아파트 한 채가 2,500세대인데 2,500세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쓰기도 곤란해. 그래서 표제부만 등기를 두게 될 것이고요. 표제부에 등기를 둔 다음에 이 건물은 공용이다라는 취지만 등기를 하면 될 것이다. 공용 취지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구일구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용 부분, 규약성 공용 부분을 만약에 자, 규약을 폐지를 했다. 자, 거의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 이 동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어차피 어르신들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안 쓰니까 이 공용 폐지를 했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팔았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산 사람은요, 바로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좀 이제 어려웠던 주제, 지체 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멸실 등기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1개월 이내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됐고, 나중에 한번 다 정리한 다음에 지체 없이 몇 개만 따로 외워서 시험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9회 때 지체 없이냐, 1개월이냐 이런 엽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주제예요. 자, 이게 이제 권리의 등기, 객체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가지고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8년 동안 지문 1개가 답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하실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물권법이랑 같이 매칭이 되게 되면 민법 할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또 물권법 하고 나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또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 이건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실제 시험 문제를 구성할 가능성은 되게 낮은 부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어려워요. 자,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주의 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등기할 수 없다. 해서 분묘기지권 주의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은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공용 제한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용도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실 때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토지라고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용도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공적인 제한이라고 해서 공용 제한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은 다 공용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다 등기의 대상이 된다. 어려운 질문 쫓아가실 거 없어. 이게 출제가 되고 다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등기법 하실 때도 몇 개 답이 되는 주제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전혀 중요치 않다. 이렇게 가셔야 돼. 비우셔야 돼. 그렇게 답이 되는 주제만 외우시더라도 정말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지금 2번 지문이구나. 한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하지 못한다. 틀렸죠? 자, 우리가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바로 도면 첨부, 지적도를 첨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나왔고요. 3번 지문,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아까 임차권, 전세권, 건물에 대해서 설정할 때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면 된다.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죠. 4번,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자, 몰라도 돼요?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건축법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필지는 건물 몇 개? 한 개만 짓는 게 원칙이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건물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대지 여러 개 동의 건물이 들어가도 각각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의 취득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그 다음에 6번,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다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용익권의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가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지분 얘기예요. 지분에 대해서 지분은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과 관련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을 위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에 있어서 또 임차권은 어떻다?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공유지분에 대해서 대신 이제 지상권 등 용익권 설정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등기의 객체 등에 관한 주제 뭐 쭉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 이 파트가 개 짜증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만 이게 답답한 거 아니? 저도 답답했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판소리나 하는 드라마, 판소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 보면 득음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지게 노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이 트이고 등등 이런 것처럼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더럽게 어려워. 지분이란 말이 난 제일 싫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놈의 새끼들이 왜 지분으로 처리를 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까? 지분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외우니까 지분이 세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여튼 그 정도까지. 자, 등기 당사자 적격 등 관련해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우리가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등기부상 명의인 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등기 의무자. 만약에 매매를 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매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부에 공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인과 법인 아닌 사람으로 크게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사실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험 범주는 아니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라는 개념과 법인이라는 개념, 크게 두 개로 대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냥 엄마 뱃속에 기어 나오게도 못하다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된다.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아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바로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인에 관한 부분이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상호주의에 따라서 일정한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은 바로 외국인도 당연히 사람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제한 능력자도 당연히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건 전혀 별로 쟁점이 안 돼. 자, 근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고요? 바로 등기 명의인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법인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 국가 지자체라고 하는 거, 지자체 범주를 아셔야 되는데 시도, 시군구까지를 뭐라고 한다? 지자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하부 기관인 읍면동은요, 소위 지자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연인의 경우를 가지고 볼까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손이 올라갈 수가 있느냐? 등기부에 발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안 올라간다고. 사람 덩어리 자체가, 사람 자체가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누구누구의 손, 누구누구의 발, 이렇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자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시도, 시군구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라고 하는 거, 구에 해당되거든요. 서초구 이름으로 다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다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동 이름으로 다 소유권, 이 구의 하부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동 이름으로 다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도, 시군구까지가 바로 지자체 범주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안 돼요. 근데 기본 상식으로 알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만든 법인, 개인들이 만든 법인.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있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요,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협회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뭐가 된다? 사단법인이 되죠. 공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사람이 주체가 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됐던 것들이에요. 이것도 법인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이름으로 당연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의 이름으로 그 채비제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특별법상의 조합이라고 농협 같은 것도 법인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따 보겠고,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전주 이씨 충무공파 이름으로 어떻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전주 이씨 충무공파라는 이런 종중이 있다고 했을 때 종중의 이름으로 어떻다? 자,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럼 정리하면 이렇다고요. 자, 등기 명인,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여기는 당연히 제한 능력자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유아도 외국인도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에서 시도 시군구까지 그리고 나서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해서 이게 경우가 많죠. 농협 같은 게 등기법인 출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에서는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해식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용어상 읍면동은 아까 법인은 범주에 포함 안 되고 법인의 하부 기관이라고 설명드렸고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의 하부 기관이거나 재단 법인의 하부 기관이지 대학교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시험과는 별로 관련 없는데 자, 지금 서울대학교 여기는 국립대학교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개별 법인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따로 이 법 인격이 부여가 됐어. 근데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것들이 국립대학교에 해당되어 있는데 얘들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이제 나왔던 것이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합유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라는 것이 외부에 공시가 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지분이 내부적으로 있지만은 지분 처분의 자유라든가 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합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합유는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부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이게 전에 어디 데이터 보니까 공유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이 좀 작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유채로 요렇게 합유채로 지금 이제 부부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부부는 어떻다?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논의하겠지만 공유에 있어서는 등기부에 지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분할 청구도 허용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공동소유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되고 지분이 내부적으로 있지만 지분이 외부에 공시가 안 되고 등기부에는 합의의 취지만 인정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제가 주로 예를 들었던 게 무슨 장목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장목반 이렇게 그 박스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합유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골 가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시골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지만은 자, 외부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목반. 그 얘기는 뭐냐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째질 수가 있습니다. 분할 청구에서 째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유라고 하는 것은 결합도가 훨씬 높아서 자, 바로 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관계. 그래서 하여튼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더럽게 중요해.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민법상 조합이 뭐 채무자가 될 수 있다든가, 민법상 조합이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든가, 민법상 조합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 등등등 안 돼. 조합은 그냥 답을 뽑을 때 뭘 갖고 뽑는다고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뽑게 된다. 왜? 나머지 공윤이 자, 단독 소유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민법상 조합이란 말은 상당히 어렵거든. 등기법에서 좀 독특한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할 때는 뭘 가지고 민법상 조합을 가지고 민법상 조합이 저당권자가 된다든가 채무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약간씩 2등기 저등기를 가지고 끌고 오면서 민법상 조합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요. 자, 일단은 등기 당사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 부르고요. 이에 비해서 등기 신청 능력. 자, 요거 우리 용어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등기 청구라는 개념이 있고 등기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 청구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사법상의 권리를 가리켜서 등기 청구권. 이에 비해서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등기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의사에 합치를 했으니까 물권적 합의를 했으니까 등기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인 간에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등기 신청권은 어디다가 등기소에다 등기 좀 해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세 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민법 총칙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다른 건 별 쟁점이 안 됐었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를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에서 제일 특이했던 개념은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26회 때 딱 한 번 나왔던 주제. 한편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될 텐데 취소할 수 없다 해서 이슈가 됐던 게 5표시 무예 원칙. 자, 1번지를 매매를 해놓고 2번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굳이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한편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하도 오래전에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유발했을 때, 사고를 유발했을 때 이때 어떻다?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착오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매수는 뭐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기 강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문제는 이제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하는 거, 제한 능력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요건 깊이 갈 거 없어.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제한 능력자의 삶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이런 등기 신청 능력은 어떻다? 인정되게 된다.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등기 신청 능력이 인정된다. 제한 능력자가 취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그런 등기 신청권은 인정이 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건 제한 능력자가 재산적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취소권을 인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등기 신청했을 때 권리를 잃는 경우에는 어떻다? 직접은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요. 갑과 을 두 사람이 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 갑이 미성년자 또는 제한 능력자라고 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가 실행되면 어떻다? 권리를 잃게 되는 케이스. 나중에 물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쳐서 등기를 실행이 됐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아예 어떻다? 이때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길게 하나하나의 경우 수를 따지면 안 되고요.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어떻다?
등기 신청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종중도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전주 이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전주 이시 충무공파가 손발이 없거든. 손발이 없다고요. 손발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은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나머지는 손발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해서 나중에 법인 아닌 사단은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의 쟁점이 나와요. 그 중에 별 내용은 없는데 출제 이슈가 되는 거. 종중의 대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법인 이름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법인의 대표자 이름이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이 등기가 되는 것이 으로는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전주시 충무공파에 뭐 몇 대 손 이 사람이 매도가 됐든 또는 이제 매수가 됐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지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등기법은요, 지금 제가 물권법이라는 개념이 사실 다 소화가 돼야지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돌다 보면은 물권법하고 등기법이 동시에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1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이건 이제 근저당권을 알아야 되는, 저당권을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은 가십시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당사자 적격. 자, 그래서 이 사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념이 보이지 않는데 요렇게 가야 돼요. 병이 예를 들어서 다시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을이라는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게 돼요. 그런데 얘가 담보물을 제공한 게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담보물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우리 근저당권 할 때 갑을 뭐라 부르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채무자라고 하는 거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 가셔야 돼.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되고 이 그림에서는 을이 되게 될 것이고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 병이 채무자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병은 이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등기 권리자가 되거나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등기 당사자 적격의 의미가 뭐라고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거나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은 직접 등기부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부상 권리를 얻거나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렇게 어려웠던 질문. 2번 질문.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명인이 대리인이 돼서 등기를 신청한다. 틀렸죠?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엄마 뱃속에 튀어나와야지 어떻다?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지자체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지자체도 법인의 일종입니다. 아까 시도 시군구 해서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해서 용어들이 약간 헷갈려요. 등기 당사자 적격 또는 등기 당사자 능력. 그래서 지자체가 등기 당사자 적격 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지자체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지자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법인입니다. 지자체도.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아까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등의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 손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접 학교 명의로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등기할 수 없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나오기 시작한다.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틀렸죠? 민법상 조합이란 건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없다. 자, 합유체로 등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무슨 장목반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7번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오른편이죠.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없다. 8번 답이 됐나요?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은요, 이런 조합은 우리가 관념상의 개념일 뿐이지 절대 등기부의 명의가 포함이 될 수 없다. 등기 의무자도 될 수 없고 등기 권리자도 될 수 없고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무자라는 것이 등기부의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경우죠. 자, 채권자가 을이고 갑이 물상 보증인 담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누구 을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바로 누구 채무자의 명의가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민법상 조합이 채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최소한 민법상 조합은 절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고 등기 의무자도 될 수 없고 바로 채무자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이 등기 당사자 적격 등을 논할 때는 무조건 뭐가 기어나와? 민법상 조합. 모르겠으면 뭐라고요? 민법상 조합 찍으시면 돼. 그냥 나머지는 너무 간단하다고 보는 거야. 너무 간단한 개념으로 보는 거고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자, 실체가 절대 없다라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치면 민법상 조합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 귀신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귀신, 유령해서 귀신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유령, 고스트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민법상 조합이란 말만 나오면 얘 고스트인데 유령인데 귀신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없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채무자도 될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가서 보게 됩니다.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자, 17세 미성년자입니다.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자기가 이익을 얻는 거니까 등기 신청 능력이 있죠. 그래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는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런 대리인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2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인이더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좀 어려운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대리라는 개념 한 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죠. 자,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 대리인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상대방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을은 이 부동산, 갑수의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란에 뭐라고? 병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이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법적 의무는 누구한테? 갑하고 누구한테? 바로 병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병은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대리인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본인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다? 바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한 능력을 이유로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한 취지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이 자, 딴 놈들한테 뺏기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데, 자, 계약을 체결하면 제한 능력자의 재산이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기지 않는다. 갑의 재산이 넘어가는 거지, 제한 능력자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제한 능력자. 자, 아까 우리 등기 신청 능력 안 간다고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등기 신청이 됐다고 치자고 등기법을 피해가서 어쩌지? 그러면 그 법령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제한 능력자의 재산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수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가 넘어가든 말든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민법 총칙하다 보면 이게 또 쉬워져. 그래서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3번 질문 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내포가 되어 있네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자, 이 사람 등기 당사자 적격 또는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명의는 누구의 명의로 전주 이씨 충무공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니까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주로 논의가 되는 게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주로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요. 거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88페이지 본문을 보면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실체법하고 등기법 두 개를 통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자,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는 등기가 실행되면 어떻다?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권리자.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실행되면 어떻다? 바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간다고 전제가 됐을 때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되게 될 것이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실체법상 민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 등기를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그럼 이제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되는 거죠. 매수인 등기 넘기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민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민법상 등기 의무자도 기본적으로 주로 누가 될 것이다? 갑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우리 나중에 이제 세법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요 4월 3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월 31일까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의 재산세 혹은 경우에 따라 종부세는 누가 내야 된다? 매수인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 6월 1일 넘어서 매수인한테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갑시다. 다시 5월 31일까지 등기가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누가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되고 6월 1일까지 등기, 자 5월 30일까지 등기가 안 넘어가면 이때는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실제 부동산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바로 등기 날짜를 4월 달에 3월 달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고 이런 게 5월과 6월 사이에 걸쳐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닥치고 5월 31일까지 등기 넘기는 걸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자, 내용 모르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매도인이 빨리 등기를 넘겨주겠대. 막 서둘러. 그럼 매수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5월 31일까지 등기를 꼭 넘겨주세요. 이 지랄을 한다고. 그럼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어떻게 돼? 세금을 내야 되는 생각을 몰라. 재작년에 우리 학원에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 물론 가르쳐드렸지. 연세가 많으셨던 분인데, 전화기 꺼버리세요. 이렇게. 전화기 꺼버리라고. 이분은 매수인 지위였거든. 매도인이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해라. 5월 30일까지. 그 계약을 그렇게 해버린 거야. 계약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받는 방식은 있어요. 전화기 꺼버리면 돼. 그리고 전화해. 지금 우한이다 말이야. 우한인데, 나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서 우리 대화 한번 하고 한번 포옹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법적으로 해석하면, 5월 30일까지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을 했으면은, 안 넘겨줘서 떠안게 되는 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 매도인 입장에서. 근데 하여튼 이 사안의 핵심 뭐냐면, 매도인은 법을 알았던 분이고, 매수인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의 재산세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법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3월 중순경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자, 뭐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5월 15일, 자, 뭘 해야 돼? 자,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시간을 질질 끌어, 어떻게? 바로 등기를 5월 31일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자, 4월 한 5월 초에 딱 낌새가 느껴져. 그럼 바로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매수인이 되게 된다. 뭔 얘기냐면,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하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은, 만약에 매수인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매도인도 다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즉,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이제 거기 쭉 깔려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0회 때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 지문 1번, 두 번째 박스.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얘기죠. 자, 지금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이때는 을이 되게 된다.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절차법은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은, 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절차법, 등기법에서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갑이니까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근데 이제 실체법으로 넘어가면 경우에 따라서 누가 등기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등기 넘겨달라고 할 테니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될 테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만, 어떤 이유로 매수인이 빨리 등기를 안 가져가고 매도인이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때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2번 질문 가볼까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우리 말소 등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을 지워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그래서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누가 됩니까?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자기네 부동산에서 저당권 지워버리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가 되면 갑이 이익을 얻으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막 갑자기 저당권 기어 나오고 막 그렇게 마구잡이 쳐버리니까 민법이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게 되면 아주 개판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민법도 가르치거든. 아니, 등기법하고 민법하고 구분이 없다고 그냥 되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자, 하여튼 그다음 즉 세 번째, 부동산이 갑에서 을, 병으로 매도가 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이 된다. 좀 어려웠어요. 자,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자, 한번 그림 볼까요? 별거 없어.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으로 돼 있어. 자, 이 중간생략 등기 비슷한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근데 현재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한다.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됩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병이 되겠지요. 병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병이 을을 대위하여 라고 돼 있죠? 을을 대신해서 먼저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문에서는 등기가 병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을을 대위하여 등기 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단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는 얘기입니까? 을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 그 3번을 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4번 질문.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해서 아까 등기 권리자는 뭐라고요?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하게 될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5번 질문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 문제의 취지.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거. 등기가 실행되면은 권리를 등기부상 얻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한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등기 신청 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